다 시험 응시해서 시험도 토요일 날 뭉쳐서 시험도 보시고 남아서 공부도 좀 하시고, 에? 그냥 마지못해서 애따 대답 그냥 쭉 해주고. 자, 여기 저당담보증권의 종류가 있으면 여기 별표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종류가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혼합형 MBS가 있어요.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고요.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게 MBB. 혼합형에 들어가 있는 게 MPTB. 그 다음에 CMO.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 있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 있죠. 기초적으로 요거 세 가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이걸 투자자가 가졌고요. 투자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기 상환 위험도 부담해요. 이거 투자자가 가져요. MBB는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져요. 얘는 이게 모게지 백 본드예요, 본드. 그죠? 본드가 채권이니까. 그죠? 그냥 우리 한글로 하면은 비읍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발발발이에요, 이거. 에? 같이 가는 거. 얘는 왜 혼합형이냐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고요. 이거 투자자가. 그래서 발행기관,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유사하고 원리금을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혼합형. 얘도 똑같아요. 발행기관이고요. 투자자가 돼요. 근데 얘는 앞에 이 표현이 강렬하기 때문에 정리하기는 좋아요. 마지막 게. 그래서 요거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는지.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한번 들었죠? 이쪽은. 네? 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저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저 자체를.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거기 보면 MBB라고 나와 있죠. 채권형이라고. 26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자, MBB는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이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MBB의 투자자는 대출채권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 누가 보유한다? 발행기관이. 얘는 성격이 회사채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저당권이 사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차입자는 농협에다가 뭐를 지급해요? 원리금을. 그 농협은 이 권리를 이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온 거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그대로 일로 넘겨줘요. 그러면 유동화 중개기관은 이렇게 들어오는 원리금을 여기서 이제 얘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으로 얘한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기가 갖는 거예요.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이 있죠. 예, 이게 자기들 보유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신용이 있죠. 예, 신용에 입각해서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수익률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4%대 주고요. 기간은 한 20년 이런 구조로 발행하는 거야. 얘한테. 그러면 여기 4%에 대한 여기 수익률 제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대출 이자율 관계는 뭐 예를 들어서 3.5% 이렇게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수익률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형태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여기다 별도로 지급해 주는 거야.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결국 자기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MBB라는 게. 자, 그런데 얘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는 채무 불이행할 수 있죠. 모든 책임은 다 얘가 지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관의 신용을 중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서 얘를 발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발행을 했죠.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물의 가액은 한 12억에서 15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보유 자산 중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 왜냐하면 모든 권리는 다 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되면 얘는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설정해 준다. 담보를 제공해 줘요. 근데 요 담보물에 대한 거를 얘가 삼성생명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하고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했을 때 역시 담보물 제공해야 되죠. 근데 여기로 담보 제공됐던 애가 일로도 담보가 제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중담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탁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건 신탁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기 상환이 들어와서 담보물의 규모가 여기에 못 미치면은 권고를 해요. 저당권을 사들여서 일정한 담보 수준이 유지되도록 또 이중담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의 번거로움이 커요. 얘들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하는 대로 채무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하는 거 얘가 다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신탁사하고도 신탁계약 체결하고 관리 수수료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그게 MPTS예요. MPTS는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여기 MPTS 여기 P가 패스예요. 패스. 이 저당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구조로 발행하는 게 MPT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MPTS하고 MBB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만기가 보장이 돼요. 만기가 몇 년짜리예요? 20년짜리면 20년의 만기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그 3번에 보면 MBB의 발행자는 저당 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저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MBB를 사전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MBB는 모저당의 만기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콜바어가 인정이 돼요. 콜바어가. 그러니까 콜바어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20년짜리로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생명은 20년의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사들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조기 상환하면 더 이상 여기 투자자에게 이자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발행기간은 채권을 발행할 때 특약을 매놓는다고요. 만약에 나에게 더 이상 원리금이 수치가 안 되면 그 시점에서 내가 발행한 채권 있죠. 채권의 잔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내가 발행한 채권을 회수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설정하게 되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약정된 기간만큼의 이자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옵션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만기가 될 때까지는 얘가 조기 상환을 하든 채무 불이행하든지 간에 만기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조기에 회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BB만 만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만기 때까지 뭐를 약속해 준다? 이자 지급을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는 거기 MBB의 매수자가 MBB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콜방어라고 해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MBB는 매수자가 콜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장이 된다?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채권 회수해 가는 거를. 그래서 만기가 보장되는 상품이고. 그래서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과 담보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그라미 6번에는 발행기관이 주택자금 차입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을 MBB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새로운 상환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모조장의 차입자하고 투자자 간에 현금 흐름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MBB의 구조예요. 그래서 MBB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MPTS예요.
그렇죠? MBTS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이 있잖아요. 예, 자산 중에 일부 있죠. 지분을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보유 자산이 얼만데 100억인데 요 중에 왜 기억이나 만기나 금액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었다고 그랬죠. 예, 그 중에 한 10억에 해당하는 애들 있죠. 만기나 이게 유사한 애들. 얘를 증권 형태를 빌려서 이 권리를, 그러니까 결국 지분이죠. 저당권의 지분을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그냥 누구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삼성생명에게. 그러면 이 원리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 원리금이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요 10억에 해당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위험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유권도 얘가 갖고 있고. 대신에 MPTS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조기 상환하죠. 그럼 이게 끊기죠. 그럼 얘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0년 만기짜리로 발행을 하면은 얘는 언제 수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기다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수명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MBB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다? MPTS는 그래서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네,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MPTS는 주택저당채권 집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MPTS는 주택저당채권 집합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MPTS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라고 표현해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MPTS의 수명은 원래 저당 만기보다 훨씬 짧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은 통상 만기가 20년에서 30년인데 MPTS는 통상 한 8년에 12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수명이 끝날 수 있다 없다? 네,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MBB는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하는데 얘는 매월 단위로 이자는 지급해요. 근데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두 가지의 형태를 같이 갖고 있는 게 MPTB예요. 그 MPTB는 원리금만 누구에게 지급하는 걸로? 투자자에게. 권리는 그대로 누가? 발행관이 보유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덜하죠. 원리금은 자기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담보는 얘도 제공을 하는데 MBB보다는 담보의 제공 금액이 좀 작아요. 이게.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있는 게 얘잖아요. CMO. 얘를 우리가 다계층 채권이라는데 이게 파생 상품이에요. 이 상품 안에서도 또 뭐 파생 상품 하나 또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발행 기초가 된 애들이 대부분 20에서 30년짜리면 장기 투자자들 아니면은 여기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발행 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이면 단기 투자자들은 투자를 못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채권 집합에서 만기가 비슷한, 남아있는 만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만기가 한 3년 남은 애들, 만기가 5년 남은 애들, 만기가 10년 남은 애들, 만기가 20년 남은 애들, 얘들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이 이렇게 쭉 들어올 때 만기가 짧은 애들이 원금의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일찍 수명이 끝나게 되겠죠. 만기가 길어진 애들은 원금 상환액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간별로 만기가 서로 다 다른 구조로 만들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이 다 투자할 수 있다 없다?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구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CMO가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 CMO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269쪽의 상단에 CMO는 트렌치의 규모와 수등을 조정함으로써 존속기간을 다양하게 해서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 콜방어는요, MBB보다는 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얘는 부분적 콜방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MBB는 만기가 보장이 됐죠. 예,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조기 상환하죠. 그럼 수명이 끝나죠. 더 이상 원리금 지급할 게 없잖아요. 지급할 게 없어도 그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이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이후, 3개월 이후에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자 지급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얘는 몇 개월? 6개월. 얘는 3년. 얘는 최장 몇 년? 5년.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은 이자 지급을 약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부분적 콜 방어의 논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MBB는 만기가 확실히 보장이 되고 얘는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동그라미 4번에 CMO는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의 트렌치를 갖는데 이건 다 틀려요. 2개에서 8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4개에서 5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숫자는 뭐 인식하지 않으셔도 되고 CMO의 트렌치 중에서 마지막 트렌치는 만기까지 이자 원금을 전혀 지불받지 않고 만기의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는다고 돼 있죠. 이것을 Z 트렌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Z 트렌치가 뭐냐면요. 그게 후순위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은요. 여기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 있죠. 네, 이건 선순위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후순위 채권이라는 거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분들이 개를 조직하기도 하죠. 개를. 그러면 개를 운영하는 사람을 개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개주는요. 첫 번째 번호하고 마지막 번호를 개주가 가져가요. 통상. 첫 번째 번호를 가져가는 건 개주의 권리예요. 자기가 조직했으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타먹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번호를 갖고 가잖아요. 그건 개주의 의무예요. 마지막 번호를 타면 돈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그 개가 깨지지 않고 마지막 번호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개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개에 대한 그런 의미예요.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자, 선순위 채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했는데 얘가 뭐가 잘못되면은 투자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그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행 기간이 이거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발행하고 발행 기간이. 그러면 발행 기간이 이거를 소유자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제시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먼저 다 지급받고 난 나머지 갖고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그 정도 수준까지 선순위 채권의 신용 등급은 후순위 채권의 신용 등급보다 높다. 이 정도까지만 언급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그리고 거기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 저당채권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주택금융공사 있죠. 주택금융공사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얘를 담보로 이거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근데 얘는 이거를 담보로 발행하니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잖아요. 그죠? 발행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발행을 안 해요. 법률상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은 안 하고 요 MBS가 이게 CMO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MBS를 해놨지 발행되는 구조는 다 CMO, 다계층 형태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발행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지문에는 요거 하나만 등장했었어요.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뭐를 발행하고 있다.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주택저당채권이 뭐냐면요. 주택금융공사에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있죠. 보금자리론은 만기가 최소 몇 년이에요? 예? 10년 이상이겠죠. 10년, 15년, 20년, 30년이니까. 그래서 이 장기채권은 이거는 장기 채권이에요.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의 명칭을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이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다시 1차 시장에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자산담보증권이라고 있죠. 자산담보증권은 주택저당증권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MBS가 있고 ABS가 있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ABS 안에 뭐가 있다? MBS가 있는 거예요. 얘는 제목이 자산담보증권이잖아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모든 자산은 다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저당증권은 뭐에 한해서만 저당권 하나만 유동할 수 있다고요. 유동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좀 아까 우리가 왜 후순위 채권 이런 선순위 채권 얘기했죠. 신용보강장치라고 그랬죠. 그 ABS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제도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얘는 아직 뭐 시험상에서 크게 인용이 안 되니까 일단 요거 정도 먼저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아, 273페이지가 보세요. 거기 상단에 가면 문제 3번이 있죠. 예, 저당담보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2번에 가면 MBB의 투자자 있죠. 투자자가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돼 있죠. MBB 다 누가 갖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런 정도라도 기초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근데 뒷장으로 넘기시면 문제 5번 있죠. 5번에 가면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MBB의 투자자는 소유권을 갖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MPTS라는 것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죠. 그렇잖아요. 5번에 가면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겠죠. 이렇게 소유권, 위험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요. 여기 아까 칠판에 적어준 것도 있죠. 최소한 저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해두란 얘기예요. 조개 바뀌면 틀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 싫어해요. 이쪽을. 증권 있잖아요. 이게 구조가 어떻고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그냥 약술에 사는 거지 더 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근데 여길 들어가면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선생한테 물어봐요. 몇 개 나오냐고.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슬쩍 엑스 한다고 이거. 근데 어렵게 안 나오잖아요. 간단한 구조로. 그죠? 그래서 선생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압축을 해서 저렇게라도 해주는 거예요. 구별이라도 하라고. 에? 구별만 하면 하나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버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조건 중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MPTS가 콜방어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건 MPTS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작으나마 약하나마 약간의 콜방어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수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대신에 발행기한은 편하죠. 관련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니까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가면 자금 동원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이 있고 부채금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지분금융의 이제 대표적인 게 리츠라고요. 그렇잖아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투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치하는 조건으로 뭐를 발행을 해줘요? 증서를 주잖아요. 증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게 주식이 대표적인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애가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제목이 자금 동원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개론 기본서에 보면은 다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이게 릴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그런데 투자 회사를 우리가 이 리츠를 조직을 하는 거는
신탁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조합형으로도 할 수 있고 회사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칭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하고 자본시장이 있죠. 네, 자본시장을 연결해주는 도관체라고도 얘기하는데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 여기 시가 500억 정도 되는 오피스 있죠. 예, 얘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오피스가.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오피스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인가를 받아서 투자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의 한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를 해야 돼요. 투자자로부터. 그게 공모 조건이 갖춰야지만 얘네가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공모를 통해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얘가 세제적인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그 자기관리 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가인가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공모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접은 애들이 많아요.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오피스에 투자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의 한 60% 이상이 다 오피스 리츠예요. 왜냐하면 오피스 관계는 일단 임대 수익이 거의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는 여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주식시장이 있죠. 여기서 뭐를 발행해서 네,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두 개의 시장을 결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주는 게 무슨 회사다.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간접 투자 방식이잖아요. 선진국은 대부분 간접 투자예요. 자기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대부분 이렇게 전문적인 투자자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니까. 근데 후진국은 대부분 직접 투자라고요. 우리는 투자하면 대부분 내 명의로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명의로 투자하면은 세금의 부담이 따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취득세, 등록세 부담이 줄어들죠, 일단은. 직접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현금을 하려고 하면 얘를 팔아야 되죠. 근데 나는 주식을 취득한 거니까 여기서 주식을 처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동성 문제는 확실히 개선이 되죠. 그리고 얘가 500억짜리면 고가의 자산이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가의 자산이 거래될 때는 대부분 공개되질 않아요. 은밀히 거래가 되지. 근데 여기는 모든 거래가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투명성이 딱 발생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리츠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리츠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증권 등의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해서 얻어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래서 일종의 뮤추얼 펀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수의 투자자부터 자금 모아서 투자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구조 있죠. 다만 이제 차이는 얘는 이제 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 가면 리츠의 종류라고 쭉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 미국에 있는 애들 거 따갖고 온 거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다만 뭐는 설명해 드리냐면 뒤에 가시게 되면 중간에 양가로 사본에 기한의 한정 여부에 따라 무기한 리츠가 있고 기한부 리츠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회사 종류가 그게 일반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CR리츠라고 해서 기업 구조조 부동산 투자회사 있는데 걔가 기한부예요, 기한부. 걔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쪽이 많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활성화가 안 되자면 걔는 5년이면 청산돼요. 그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단기에 어떤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5년 후면 없어질 회사에다가 누가 주식을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세제상의 혜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법을 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법을. 근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회사 존재 여부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만 주식회사예요.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얘는 자기들이 자금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이건 명목회사예요. 얘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법에 의거해서 자산관리회사에게 별도로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산 운영은 여기서 해줘요. 여기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체형이 있고 뭐가 있다. 명목형, 리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체형이 자기관리 얘기하고요.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명목형이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에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츠 도입의 효과를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했다고 돼 있죠. IMF가 터진 직후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얘네예요. 기업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은행이나 기업들은 현금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었고. 근데 고가의 실물 자산이 바로 현금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뭐를 하면 주시장에서 주식의 형태로 처분이 되면 쪼개져서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더 쉽게 유동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고 소액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가 제공이 되죠. 여기 있는 요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500억짜리 프로젝트에 끼울 수는 없잖아요. 원천적으로는. 근데 뭐를 사들이면 주식을 사면 간접적으로나마 지분을 소유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진화가 뭐냐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은밀한 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 용이 및 안정적 수익이라고 돼 있죠. 리츠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사의 성장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리츠 회사가. 단 리츠에 투자한다고 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없어요. 여기에 투자해도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소위 하면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매입하는 건 내가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기업이 잘 운영이 되면 높은 배당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부도나면 나도 뭐 쓰러지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 있죠. 네, 거기는 거기대로 별표해야 돼요. 2가지로 나와요. 투자회사 제도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법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리츠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하고. 지난번에 이거 개정된 거 수정해줬죠? 네. 자, 거기 보면 이제 3개 회사가 있고요. 네, 뒤로 넘어가시면 278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 단가로 3번의 법인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정하고요.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죠?
얘가 주식회사니까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설립 및 영업인가라고 돼 있죠. 네, 세계에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설립 자본금 있죠. 5억, 3억, 3억이란 얘기예요. 그죠? 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작년 시험에 이걸 나왔던 거예요. 작년 시험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틀린 거 고르라고 해놓고 이걸 3으로 준 거예요. 5억인데 얼마로? 3억으로. 그럼 맞추라고 준 거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개정됐거든요. 얘네가. 개정되자마자 바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이 있죠. 70억, 50억, 50억이에요. 그죠? 이거. 그래서 설립 자본금은 그렇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옆에 가시게 되면 거기 그 279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상단에 좀 내려면 단가로 4번에 최저 자본금이 있죠. 예, 최저 자본금에 보면은 자기 관리가 얼마? 70억. 나머지 애들이 얼마로? 5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단가로 6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예. 얘네들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점 설치가 안 돼요. 얘는 실체가 있는 회사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된다라고 가끔씩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식 공모라고 돼 있죠. 네. 거기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것도 바뀐 거예요. 원래 1년 6개월인데 2년으로 바뀐 거예요. 2년 후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100분의 30. 100분의 30. 근데 얘는 그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주식 공모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얘는 3호도 가능해요. 요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례예요, 특례. 얘한테 주는 특례. 특례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주식 분산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번에 바뀐 거 얘기했죠. 원래 얘가 30, 얘가 40이었잖아요. 근데 전부 뭐로 바뀐 거예요? 네, 전부 50으로. 근데 얘는 이 적용을 안 받아요. 주식 공모에. 이것도 얘한테 적용하는 특례예요, 특례. 어떤 게요? 네, 그렇죠. 50에 대한 규정을 얘네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얘네는 목적이 이거예요. 기업 구조조정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역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산 운영을 갖다가 직접 하든 뭐 간접적으로 운영을 하든 간에 여기는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지만 여기는 구조조정만 원활하게 진행하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50으로 늘려준 거는 대주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 경영을 유도하도록. 이게 원래 100분의 10이었었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100분의 10이면 대주주가 없잖아요. 그럼 책임 경영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 늘려준 거예요. 100분의 30 몇 개까지 쭉 유도하다가 또 100분의 50까지 올려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281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양가로 4번에 상단에 업무라고 있고요. 업무 밑에 가면 단가로 2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영업인가원은 5사람 이상을 갖춰야 돼요. 얘네는. 얘는 3사람만 있으면 되고 얘는 몇 사람 이상 있어야 된다? 5사람. 근데 그 5사람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요.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거까지는 시험 지문에 썼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회사니까 자산관리를 위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281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자산관리회사 나오죠. 네,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 돼요? 70억. 자산운용 전문력이 몇 사람 이상? 5사람. 그게 얘하고 똑같아요. 요건이. 자기관리가 이게 70억이잖아요.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력을 5사람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되죠. 이 수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82쪽의 상단에 가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이라고 돼 있죠. 예, 얘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에요. 그죠? 거기 있는 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회사 법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자본금이 5억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행령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얼마 이상해야 된다. 10억 이상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10억이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문에서는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역할이 시장 가치만 추계하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이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있죠. 처분 제한을 가게 되면요. 1년이에요. 몇 년? 1년. 근데 이거는 국내 부동산만 그렇고요. 해외 부동산은 처분 제한이 없어요. 그죠? 해외 부동산은 환차손 때문에. 해외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 우리가 화폐를 결제하는데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 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처분 제한도 없어요. 특례. 왜 처분 제한이 없냐면 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처분 제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팔아줘야지.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분 제한 있죠. 예, 처분 제한에 가게 되면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기 요소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상태로 취득했다가 나지 상태로 처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처분 제한에 가면 또 여기 거기 박스 있잖아요.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특례라고 해요. 특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하면 자산 구성이라고 돼 있죠. 거기 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고 이 경우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을 안 받아요. 자산 구성에서. 그래서 요거 4가지가 요게 특례예요. 특례. 요 중에 하나가 이미 시험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숙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단가로 구분의 배당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우리 교재는 지금 얼마까지만 90 이상을 배당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익잉여금은 적립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남는 잉여금을 내부에 유보할 수가 없어요. 다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은행에 예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내년 연말까지 있죠. 예, 연말까지는 100분의 50만 배당을.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했어요. 근데 한시적으로 운영한 애들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통례니까. 그래서 배당 정도는 지금 그냥 여기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2018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100분의 50까지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뭐 할 수 있다. 적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차임 및 사채의 발행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체킹해 두시고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금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죠. 자금 조달 및 그거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프레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줬죠. 에? 에? 프레트 금융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때 들으신 걸로 참고하시고, 그때 이거 프레트 금융에서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금 관리. 예? 자금 관리를. 그래요. 쉬었다가 이거 하고, 그리고 뒤로 가죠. 예, 그래요. 쉬었다 들어오십시오.